이번엔 뉴욕 자이언츠와 볼티모어 레이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27대 13으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전반전 4번의 공격 드라이브에서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었던 레이븐스가 20대 3으로 전반을 마치면서 그대로 경기를 승리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만 22분 이상이나 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이언츠에게 뭐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정적으로는 좀 서드다운에서의 플레이가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자이언츠의 서드다운 이피시언시가 이 10번 중에 한 번, 그러니까 10%죠. 그리고 레이븐스는 서드다운 공격에서 11번에서 8번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 서드다운에서의 결정력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났다. 그리고 그게 그 경기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레이븐스는 러싱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면서 경기를 좀 손쉽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성공 방정식이 시즌 후반부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마크 잉그램이 뭐 부상과 부진 때문에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존재감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일단 라마 잭슨이 건재하고 그 다음에 잉그램의 몫을 거스 에드워즈와 J.K. 도빈스가 좀 나눠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간별로 좀 잘라봤을 때 3연패 이후에 4연승이잖아요. 3연패 기간 동안 러싱 야드를 좀 살펴보면 124.3야드. 경기당 이제 사실 이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레이븐스가 러싱을 위주로 하는 팀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굉장히 좀 적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근 4연승 기간 동안에 경기당 평균 야드가 233.3야드예요. 러싱이 풀릴 때와 안 풀릴 때 이 레이븐스의 공격력 차이, 경기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비진도 이날 마커스 피터스가 결장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6개의 색, 11번의 쿼터백 히트로 데니얼 존스를 좀 압박을 했고 특히 전반전에 보면은 그 많은 선수들을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집중시킨 다음에 이 선수들이 블리츠를 들어갈지 아니면 커버리지를 들어갈지 약간 좀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이제 수비 작전을 여러 번 썼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주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레이븐스가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벵갈스 경기인데 이 경기만 승리하면 이제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2017년에 한번 발목을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한 두수 세수 정도는 레이븐스가 좀 앞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해야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17 시즌 마지막 주차 경기였어요. 당시 벵갈스는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고 레이븐스는 그 경기를 이겨야만 와일드카드를 따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기 종료 채 1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앤디 달튼이 타일러 보이드에게 극적인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레이븐스 대신 빌스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빌스 선수단이 이제 라커룸에서 모여서 그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제 기뻐하던 또 그 리액션이 또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레이븐스 선수들은 또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그 징크스를 좀 벗어나서 이제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 벵갈스의 모습 자체가 시즌 초중반에 보여주던 승점 자판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레이븐스가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도 진출인데 플레이오프 진출 이후에 라마 잭슨 선수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더 궁금해요. 사실 라마 잭슨이 플레이오프 커리어에서 이제 2번 경기를 해서 2번 모두 패했거든요. 네. 정규리그 MVP 경력이 있는 라마 잭슨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3-4번 이제 심기일전에서 아마 플레이오프 첫 승을 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레이븐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자이언츠 얘기로 넘어가서 일단 자이언츠가 졸전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데니얼 존스와 제이슨 게럿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뭐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격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존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뭐 원활하게 러싱 공격 시도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경기 내내 한 번밖에 러싱을 하질 않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러싱과 패싱의 밸런스도 좀 깨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댈러스를 이기고 워싱턴이 패해주기만 한다면 여전히 지구 우승의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예. 뭐 어쨌든 그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날 경기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패트릭 그레이엄이 이 볼티모어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 저지 감독도 더 일찍 수비 조정을 했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남기면서 이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격 면에서도 좀 지적을 해보면 이날 단테 페티스에게 연결됐던 20야드 리시빙 플레이가 가장 긴 거리를 전진했던 플레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모멘텀을 바꿔줄 만한 빅플레이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자이언츠의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득점과 공격 전진 야드 모두 리그 31위밖에 되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 파괴력의 회복이 좀 시급해 보이는 자이언츠입니다. 네, 공격도 공격이고 수비도 사실 자이언츠에서는 그나마 좋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봤을 때 32개 팀 중에 중하위권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이언츠가 플레이오프를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이언츠가 뭐 천운이 따라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NFL 역사상 최초로 6승 10패를 거두고도 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이언츠의 오펜시브 라인 코치도 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슨 게럿이 돌아오자마자 또 오펜시브 라인 코치가 빠져나가게 되는 또 그런 이제 공백이 생겼어요. 예. 뭐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든 하지 못하게 되든 올 시즌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성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브 게틀맨 단장의 어떤 거취가 지금 수면 위로 좀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인데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피한 결말이지 않나. 그러니까 게틀맨도 약간의 기회는 더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올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렵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게틀맨 단장도 떠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조저지 감독은 1년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타겟이 단장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자이언츠의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이언츠와 레이븐스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20대 13으로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여자친구 생일 파티 문제로 이 오프필드 이슈가 있었던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가 필드 위에서도 50%의 패스 성공률, 154 패싱 야드와 함께 터치다운 없이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앞서 열렸던 자이언츠가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워싱턴이 이 팬서스와의 경기만 이겼다면 NFC 동부지구의 우승을 차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 스트립 클럽에서 이제 노 마스크로 파티를 즐겼던 그 친구가 이제 모든 거를 망쳤다. 저도 그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예. 결국 이제 경기 중반에 서드 스트링 쿼터백인 테일러 하이니키로 교체가 됐고 결국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는 방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팍스의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제 엠마뉴엘 아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FL에서 뛰는 건 보상이지 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론 리베라 감독이 이 필드 위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암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알렉스 스미스는 경기를 뛰기 위해서 17번의 수술을 해야 됐다. 이렇게 질병 그리고 부상과 싸우면서 이 경기를 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애같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좀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를 질타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드웨인 해스킨스가 사실 1라운드 픽을 받고 이제 2년차 시즌을 맞는 쿼터백이었는데 뭐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버스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이제 좀 안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필드 바깥에서도 계속적으로 잡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좀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제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최고의 버스트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조시 로젠 아닌가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기 마련이었는데 거기에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이 해스킨스를 웨이버로 공시를 했고 이제 다른 구단이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네.
리그에 있는 나머지 31개 구단 모두 클레임을 하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드웨인 해스킨스가 완전히 FA 신분이 됐고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어떤 다른 팀의 이제 프랙티스 스쿼드 정도로 이제 계약을 하지 않을까? 뭐 그게 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해스킨스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풋볼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에게 세컨 찬스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를 뽑도록 강요를 했던 건 댄 스타이너 구단주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이 그루든 감독이 감독직에서 잘렸고 왜냐면 사실 1라운드에서 뽑을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같은 경우는 약점이 워낙이나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키플레이어를 추가하는 대신에 경기에 뛰지 못하는 백업 쿼터백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전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이 그루든 감독이 잘리는데 그 부분도 일조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댄 스나이더 구단주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또 팀에 악영향을 끼쳤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구단 운영, 그리고 뭐 성추문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단주 하나가 잘못된 사람이 앉아 있는 게 팀 운영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신인 선수들을 뽑을 때 어떤 실력 이외에 이제 캐릭터 이슈에 대한 검증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를 또 알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돌이켜 보면 이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가 드래프트로 뽑힐 때만 해도 처음에 뉴욕 자이언츠에 뽑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예상외로 뉴욕 자이언츠가 드웨인 해스킨스를 뽑지 않고 데니얼 존스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게 드래프트 당시에는 왜 해스킨스 안 뽑았어? 라는 이런 이제 좀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게 시즌 중에 데니얼 존스 선수가 잘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갔었거든요. 결국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뉴욕 자이언츠가 정말 대단한 성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이언츠가 이 해스킨스의 캐릭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재밌는 건 론 리베라 감독이 지난 시즌에 펜서스에서 잘릴 때만 해도 그 경기에서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가 캐롤라이나 펜서스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잘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스킨스가 론 리베라를 한번 내쳤고 이제 이번 시즌에는 론 리베라가 드웨인 해스킨스를 내쳤다. 네. 뭐 서로 한 번씩 좀 주고받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해스킨스가 펜서스로 가게 된다면 네. 또 두 사람의 이 스토리 라인은 또 이제 흥미롭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워싱턴 풋볼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오프에 탈락한 이글스와 선데이 나잇 풋볼을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를 이기면 플레이오프 진출, 패배를 하게 되면 탈락입니다. 사실 론 리베라 감독도 친정팀 앞에서 이제 지구 우승을 확정짓고 싶은 이제 그런 욕심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뜻을 이루질 못했고 17주 차에 이글스가 이제 탈락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이제 홈에서 지구 라이벌의 우승을 지켜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스미스가 건강한 모습으로 출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훈련 상황을 보면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건강하게 훈련을 했고 다음 경기에 이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 드웨인 해스킨스가 가지고 있던 주장직이 이제 박탈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신인 체이스 형에게 또 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체이스 형이 물론 신인이기는 하지만 실력도 아주 좋고 또 워크의식도 훌륭하고 이제 뭐 필드 위에서의 모습을 보면 선수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체이스 형의 건강한 에너지가 워싱턴 팀 분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이제 워싱턴이 좀 달라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캐롤라이나 선수들이 이날 이제 전 감독인 론 리베라를 만난 날이었잖아요. 리베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 리베라 스트롱이라는 이제 언더셔츠를 입고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임 감독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테디 브리지워터가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아주 뛰어났냐? 그렇게 뭐 물어보신다면 또 그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전반에 팀이 리드를 잡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어요. 예. 그러면서 자신이 선발로 나섰던 경기에서 8연패 사슬을 끊을 수 있었고 스킬 플레이어 중에서는 이제 커티스 세뮤얼이 158 스크리미지 야드를 해준 게 뭐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플레이오프에 탈락한 팬서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세인츠를 만나게 되고 이 시즌 마지막 경기잖아요. 과연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그리고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시즌을 마감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37대 17로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사실상 이 경기에서 패배하는 팀은 플레이오프까지 탈락이었던 경기였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단두대 매치였다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와 댈러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필라델피아가 떨어졌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단두대 매치에서 승리하면 그 단두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댈러스가 지금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이글스 대신에 이제 자이언츠가 이제 새롭게 단두대로 올라올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이언츠와의 경기까지 승리하면 그때 이제 단두대에서 내려와서 워싱턴의 마지막 경기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두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단두대에 걸려있는 채로 이렇게 워싱턴 경기 보는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아직은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남겨놓고 있는데 일단 이 경기 내용부터 살짝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글스에게 훨씬 앞섰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진을 살펴보면 우리가 댈러스의 최대 강점이 역시 리시버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리 쿠퍼, 마이클 갤럽, CD 램 이런 이제 화려한 리시버진을 갖추고 있는 댈러스인데 이날 이 세 명 모두 각각 5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를 만들어냈어요. 예. 그러면서 고비 때마다 이제 카우보이스의 공격을 좀 뚫어주는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아마 이런 공격이 이진만 위원이 좀 원했던 공격이 아니었나. 왜냐면 시즌 초반에 마이클 갤럽, CD 램 그리고 아마리 쿠퍼까지 이 세 명의 리시버를 막을 세컨더리가 잘 없다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날 경기에 좀 잘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덱 프레스캇이 빠진 자리에 앤디 달튼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달튼 선수도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스캇이 빠진 이후에 앤디 달튼이 가장 많은 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날 377 패싱 야드를 던지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부상에서 돌아온 이지키엘 엘리엇도 시즌 두 번째 100+ 러싱 야드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15경기를 치른 시점인데 엘리엇이 100야드 이상의 뛴 경기가 2경기밖에 없다. 이게 사실은 좀 댈러스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었다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오라인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잭 마틴 선수가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일단 마지막 경기에 이제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상 컨디션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이제 댈러스에게는 정말 천군만마가 될 것 같고 이제 수비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계속 댈러스는 이제 턴오버를 유도한 능력이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현지 자막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 3연승 기간에 무려 10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네. 이 기간에서는 이제 리그 1위의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연승 행진을 하고 있는 댈러스인데 이날 수비의 중심은 랜디 그레고리였습니다. 이날 1.5개 색과 함께 2개의 큐비 히트, 3개 펌블 유도를 기록하면서 상대 공격을 효율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글스를 탈락시키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남겨둔 카우보이스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SNS에 글이 있었어요. 네, 이걸 이진만 의원이 캡처를 떠서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카우보이스가 6번째 슈퍼볼 우승으로 가는 길.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제목인데 내용을 보면 일단 자이언츠를 이길 것, 그리고 이글스가 워싱턴을 이길 것, 그 다음에 톰 브레이디를 이길 것, 그리고 그린베이에서 에런 로저스를 이길 것, 다음에 드류 브리스를 뉴올리언즈에서 이길 것,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를 슈퍼볼에서 이길 것. 듣기만 해도 험난합니다. 첫 2단계까지는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3단계 톰 브레이디부터 이제 갑자기 난이도가 급 상승하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이 정도면 거의 북산이 산왕 깨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물론 이제 만화기는 하지만 네. 뭐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풋볼은 또 언제 어떻게 뭐 어떤 승부가 벌어질지 모르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댈러스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또 그때는 이제 모든 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네. 한번 기적을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날 이 이글스를 상대로 보여줬던 경기력을 플레이오프에서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댈러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떤 스테이지에서건 북산 엔딩으로 끝나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대들이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글스 얘기를 해보면 이날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13점 차로 뒤진 경기 종료 4분을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네. 방송사 리플레이를 보면 제일런 허츠가 무릎이 닿은 뒤에 이제 펌블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글스가 챌린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펌블이 인정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13점 차였고 시간이 많지는 않았기는 했지만 만약에 거기서 그냥 다운이 선언이 되고 이글스의 공격권이 유지가 됐다면 빠르게 터치다운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3앤아웃으로 상대를 막아내면 그래도 마지막 한번 역전 기회를 잡을 수는 있는 이제 그런 산술적인 경우의 수는 남아 있었는데 네. 이게 펌블 선언이 되면서 좀 뭐 경기의 모멘텀이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 게 심판이 그 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챌린지를 해서 비디오를 돌렸을 때 이런 게 번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비디오 판독이 있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일런 허츠가 약간 이제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장면이 아니더라도 이제 2개의 턴오버가 추가적으로 더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드션 잭슨에게 81야드 터치다운을 연결을 하는 등 좀 인상적인 모습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제일런 허츠 선수가 선발로 나선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3경기째 선발로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전반 그리고 후반으로 이제 나눠서 스탯을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전후반으로 기록을 잘라보면 전반전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54번의 패스 중에 34번을 연결시켰으니까 63%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5개의 터치다운에 인터셉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레이팅이 123.2가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걸 후반으로 가면 74번의 패스 시도 중에 36번 성공.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50%가 채 안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의 터치다운, 인터셉션이 3개예요. 패스 레이팅이 58.3. 그러니까 전반과 후반에 거의 지킬 앤 하이드급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샘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체력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가 이제 하프타임에 수비를 조정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일런 허츠가 좀 아직 대처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 원인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기본적인 패스 성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마도 선발 자리를 다시 카슨 웬츠에게 넘겨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17주 차에는 제일런 허츠가 다시 선발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될 것 같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글스의 지구 2연패가 무산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NFC 이스트에도 재미있는 징크스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어떤 팀도 지구 2연패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 우승팀이 바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이언츠가 3번, 카우보이스가 5번, 이글스가 5번, 워싱턴이 2번의 지구 우승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팀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19대 16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차저스가 시즌 막판에 3연승을 달리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차저스가 시즌 막판에 지구 라이벌들과 3연전을 치르고 있는데 일단 레이더스와 브론코스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앞서가던 경기를 동점까지 허용하면서 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결승 필드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차저스가 이런 클러치 상황, 접전 상황에서 계속해서 승리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다는 것이 차저스 팬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이 베이커 메이필드가 2018년도에 기록했었던 루키 패싱 터치다운 신기록과 타이를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하나를 또 추가를 하면서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허버트가 의미 있는 시즌 마무리를 할 것 같고 키커 마이크 베질리도 이제 지난 경기 부진을 딛고 이제 결승 필드골을 포함해서 5번의 킥을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마지막에 또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193cm의 장신 리시버 마이크 윌리엄스가 이제 상대의 헤일메리를 막기 위해서 수비진에 이제 투입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 드루락의 마지막 패스를 인터셉션 해내면서 이제 팀 승리를 지켰는데 저희가 축구에서도 가끔 비슷한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신욱이나 뭐 크라우치 같은 이제 키가 큰 뭐 센터 공격수들이 이런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박스로 와서 뭐 상대 공격수를 막는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보고는 하는데 좀 그 장면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경기를 승기로 가져가면서 지구 라이벌과의 경기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한 팀만 남았어요. 근데 그 팀이 칩스입니다. 사실 허버트의 데뷔전 상대가 칩스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급작스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패트릭 마홈스와 아주 접전을 펼치면서 연장까지 가는 인상적인 이제 데뷔전을 치렀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경기에서는 칩스가 좀 힘을 빼고 나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양 팀의 뭐 진검승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저스가 지구 라이벌들을 3경기를 다 이기면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를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덴버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이제 빅펜지오 감독이 2년 차에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아마도 유임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핵심 선수들이 너무 많은 시즌아웃 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약간은 이제 면죄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상 참작이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빅펜지오 감독이 4년 계약에 그다음에 5년 차에는 이제 옵션이 걸려 있는 그런 계약 형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음 3년차 시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계약 기간을 채우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전 쿼터백 드류락 선수도 계속해서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드류락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쿼터백을 좀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시즌이 끝나봐야 최종적인 드래프트 순번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16주차 종료 기준으로 보면 덴버가 10번 픽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쿼터백을 뽑기가 조금은 애매한 순번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뭐 가드너 민슈, 닉 폴스, 뭐 앤디 달튼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도 이제 기존에 있던 팀 구상에서 좀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좀 영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새롭게 덴버에 합류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덴버 브론코스 LA 차저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